2025년 3월 첫째 주 월요일 정혜성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같은 시각에 일어났고 정확히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죠. 세면, 면도, 정장 착용,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그에게 감정이란 건 오래전에 사치가 되어버렸거든요. 성공한 사업가, 100억대 자산가, 세계의 계열사를 거느린 회장,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정혜성 본인은 자신을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버린 건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가족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3월이라지만 아직 쌀쌀한 새벽이었죠. 정혜성은 계단을 내려서며 차량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까지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벌써 와 있었던 거예요. 정혜성은 속으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이었거든요.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양복,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 정혜성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어요. 정혜성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그에게 운전기사란 그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윤도현은 그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전 9시 이사회, 11시 계열사 실적 보고, 오후 2시 투자자 미팅, 저녁 7시 만찬, 빈틈없는 하루였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쉬는 날도 여유도 감정도 없이요.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이른 아침에 한강은 고요했어요. 물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정혜성은 문득 이 풍경을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이 길을 지나다녔지만 정작 본 적은 없었던 거죠. 그의 눈엔 숫자와 계약서와 그래프만 보였으니까요. 윤도현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과속도 하지 않았고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어요. 마치 차 안에 귀한 물건이라도 실려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했죠. 정혜성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말수 적고 조심스럽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윤도현이 재빨리 내려서 뒷문을 열어줬어요. 정혜성은 아무 말 없이 내렸고 윤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혜성은 그를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에겐 늘 그랬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도현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정혜성은 늦게까지 회의를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건물을 나왔죠. 윤도현은 그 시간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성이 차에 타자 윤도현이 조용히 물었어요.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 아니, 별장으로. 정혜성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그의 별장은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만 그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도 뜸해졌고 어둠이 차창을 감쌌어요. 정혜성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65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삶이 문득 무겁게 느껴졌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별장에 도착한 거예요. 정혜성은 눈을 뜨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서 있는 하얀 건물, 그의 별장이었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윤도현이 문을 열어줬고 정혜성은 천천히 내렸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윤도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차로 돌아갔어요. 정혜성은 그가 떠나는 걸 보지 않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주방,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든 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가정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정혜성은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치고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정혜성은 잠시 멈춰 섰어요. 이 별장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했거든요. 소리는 계속됐어요. 뭔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정혜성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엔 작은 서재와 침실, 그리고 한 칸 더 있었어요. 그 방은 오래전부터 잠가둔 곳이었어요. 들어가지 않은 지 10년도 넘었죠. 하지만 소리는 분명 그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혜성은 그 방 앞에 섰어요. 낡은 나무 문, 손잡이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이 문을 열면 뭔가 잊고 싶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정혜성은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어요. 삐걱,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윤곽이 보였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혜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천을 걷어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색 업라이트 피아노,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정혜성은 피아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건반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먼지가 앉은 의자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 자리에 앉는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정혜성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떨렸어요. 40년 만이었거든요. 4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이 피아노를 쳤던 날, 그날 그는 모든 걸 버리기로 결심했었어요. 음악도, 꿈도, 그리고 가족도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가난이 그를 짓눌렀고, 빚이 그를 숨막히게 했고, 그는 도망쳐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어요. 소리가 났어요. 탁한 소리였지만 그래도 소리는 났어요. 정혜성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작고 낡은 단칸방, 그곳엔 젊은 정혜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어요.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따라 건반을 누르곤 했죠. 정혜성은 아들에게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 줬어요. 도레미파솔. 아이는 깔깔 웃으며 따라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죠. 그럼 아빠가 매일 가르쳐 줄게. 우리 도연이 나중에 크면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도연이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정혜성의 손이 멈췄어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어요. 도연이 자기 아들, 그 아이를 두고 떠난 게 벌써 30년 전이었어요. 빚에 쫓기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날 정혜성은 새벽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에겐 쪽지 하나만 남겼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잘 살아. 그게 전부였어요. 그 후로 정혜성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엔 택시를 몰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쓰러질 때까지 일했죠. 돈을 모았어요. 조금씩, 조금씩이요. 그리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일어섰어요. 1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버려진 가족이 있었어요. 정혜성은 한 번도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찾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무슨 얼굴로 돌아가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애썼어요. 정혜성은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천을 다시 덮었어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오래전에 묻어둔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별장은 고요했어요. 바깥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도현은 정확히 6시에 별장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곧 문이 열리고 정혜성이 나왔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그의 얼굴엔 다시 냉정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어요.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어젯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윤도현이 차문을 열어줬고 정혜성은 무표정하게 차에 탔어요. 회사로 가겠습니다. 윤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정혜성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제는 실수였어요. 잠깐 감상에 빠진 거였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지금이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뭔가 무거운 게 남아 있었어요. 피아노 건반을 만졌던 손끝의 감촉이, 아들의 이름을 떠올렸던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지만 윤도현은 능숙하게 운전했어요. 정혜성은 그를 백미러로 잠깐 봤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어떤 가족이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하지만 정혜성은 묻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지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또 아파질 테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윤도현이 차문을 열어줬고 정혜성은 내렸어요. 그리고 그때
정혜성이 문득 말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윤도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일했지만 회장이 자기 이름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윤도현입니다, 회장님. 그 순간 정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도현, 그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과 같았어요. 정혜성은 윤도현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눈, 코, 입, 얼굴 윤곽, 뭔가 익숙했어요. 뭔가 자기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아내와 닮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성함이 윤도현이라고? 네, 회장님. 정혜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윤도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느낌, 이 떨림,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혜성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윤도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윤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는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로 돌아가 다음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정혜성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만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윤도현, 30년 전 자기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한은주, 그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둘이 함께 고민하며 지었던 이름이었죠. 도연이, 돌을 닦고 현명하게 살라는 뜻이야. 우리 아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야. 정혜성은 그때 아내의 미소를 기억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그 얼굴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오후 회의가 끝나고 정혜성은 비서를 불렀어요. 정 비서는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새로운 운전기사, 윤도현이라고 하던가 그 사람 인사 기록 좀 가져와 보게.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서류를 들고 왔어요. 정혜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름 윤도현, 생년월일 1995년 5월 23일. 정혜성의 손이 멈췄어요. 1995년 자기 아들이 태어난 해였어요. 그것도 5월, 자기 아들도 5월에 태어났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주소, 경기도 부천시. 정혜성이 가족과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도 부천이었어요.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택시 운전 5년, 대리운전 3년, 특이사항 없음. 정혜성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겹쳤어요. 이름, 나이, 출생지 모두 자기 아들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어요. 30년이나 흘렀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이제 35살 어른이 됐을 거예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통통했던 볼, 초롱초롱했던 눈, 그것뿐이었어요. 지금의 윤도현과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네. 그냥 확인만 해본 거야. 정 비서는 물러갔고 정혜성은 혼자 남았어요. 넓은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 정혜성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을 고용한 거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만에 내 아버지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혜성은 일찍 퇴근했어요. 윤도현이 차를 몰고 있었어요. 정혜성은 뒷좌석에 앉아 그를 백미러로 계속 봤어요. 옆모습, 손, 운전하는 모습, 모든 걸 관찰했어요.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요. 뭔가 자기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자네 부천 출신이라고? 정혜성이 갑자기 물었어요. 윤도현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어렸을 때 부천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정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한은주, 그의 아내, 혹시 그 사람이었을까요? 정혜성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물으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요. 기억은 없다고요. 정혜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나았겠죠. 아빠가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정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도현이 백미러로 그를 봤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정혜성은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울 자격이 없었거든요.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나요?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별장에 도착했어요. 윤도현이 차문을 열어줬어요. 정혜성은 내리면서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 잠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윤도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자기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야 괜찮습니다만. 들어오게. 할 말이 있어. 정혜성은 먼저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했어요. 정혜성은 윤도현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성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자네,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나? 정혜성이 물었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은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좀 치셨거든요. 제게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혜성은 숨이 막혔어요. 한은주도 피아노를 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지만 간단한 곡은 칠 수 있었죠. 자기가 가르쳐 줬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난 후 아내가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정혜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2층에 피아노가 하나 있네. 한번 쳐볼 수 있겠나? 윤도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죠. 둘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혜성은 그 방 앞에 섰어요. 어제 열었던 그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어둠이 퍼져 있었어요. 불을 켰어요.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보였어요. 정혜성은 천을 걷어냈어요. 윤도현은 피아노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오래된 피아노네요. 응, 40년은 됐을 거야. 한번 쳐보게. 윤도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먼지가 앉은 건반을 손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올렸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건반을 눌렀어요. 소리가 났어요. 탁하고 낡은 소리였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도현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성은 그 뒤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 곡, 그 멜로디, 그건 자기가 만든 곡이었어요. 30년 전 아들에게 가르쳐줬던 곡이었어요. 정혜성이 직접 작곡한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곡이었어요. 단순한 멜로디였어요. 어린아이도 칠 수 있을 만큼 쉬운 곡이었죠. 하지만 그 곡엔 정혜성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어요. 윤도현은 곡을 다 치고 나서 손을 내렸어요.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곡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곡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제목도 모르고 누가 만든 곡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 손에 익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치곤 했어요. 정혜성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윤도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윤도현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왜 우세요? 정혜성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후회가, 미안함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윤도현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혜성은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 곡은 내가 만든 곡이야. 윤도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회장님이 만드신 곡이요? 응, 아주 오래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곡이야. 정혜성은 윤도현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 어머니 이름이 혹시 한은주였나? 윤도현은 얼어붙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혜성은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연아, 나야, 내 아버지야. 시간이 멈췄어요. 윤도현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피아노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요. 죽었다고 들었던 아버지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았어. 떠난 거야.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거야. 정혜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였어. 가난이 무서워서, 빚이 무서워서, 너희들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어. 그렇게 30년을 살았어. 너희들을 잊으려고 애쓰며 살았어. 윤도현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기가 모시던 회장이었다니요. 이게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나았겠지. 아빠가 너희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윤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버렸다고요? 저희를 버리고 이렇게 잘 사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셨는데 당신은 이렇게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사셨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거든요. 맞아,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은 없었어. 밤마다 너희 얼굴을 떠올렸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혼자 중얼거렸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윤도현은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리며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그저 저만 키우시며 살았어요.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시고 아프신 걸 참으시며 사셨어요. 그러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 이름을 부르시며 돌아가셨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은주가 날 불렀다고? 네, 당신을 불렀어요. 혜성아, 혜성아, 그렇게 부르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도요. 정혜성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은주가 자기를 불렀다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했다고요. 그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윤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고통받았을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서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윤도현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현관을 나가고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떠났어요. 정혜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떠나는 소리, 다시 버려지는 소리였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정혜성은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창밖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뒷모습만 보였어요. 떠나는 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아들의 모습만요. 그날 밤 윤도현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차를 몰고 한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운전대를 잡고 달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어, 도연아. 내가 닮았으면 좋겠어라고만 말씀하셨죠. 윤도현은 늘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를 사랑했는지요. 차를 세우고 강변에 섰어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3월의 밤은 여전히 추웠어요. 윤도현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봤어요. 검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하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왔어야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왔어야죠. 윤도현은 주먹으로 난간을 쳤어요.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도현은 차 안에서 잤어요. 좁고 불편했지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밝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정비서였어요. 윤 기사님, 오늘 스케줄 취소되었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윤도현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해고당한 거군요. 당연했어요.
회장의 아들이 운전기사일 순 없으니까요. 윤도현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었어요. 윤도현은 그 앞에 섰어요. 어머니의 미소가 보였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윤도현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윤도현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기억, 어머니가 야근하고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밥을 차려주시던 기억, 어머니가 밤늦게 피아노를 치며 조용히 우시던 기억, 모든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며 했던 말씀도 기억났어요. 도연아, 엄마 미안해. 내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윤도현은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약했을 뿐이야. 세상이 너무 무서웠던 거야. 용서해줘, 도연아. 언젠가 만나게 되면 용서해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요. 한편 정혜성은 그날 이후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별장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정비서가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2층 피아노 방에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어요. 치고 싶었지만 칠 수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정혜성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상자였어요.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 신혼 때 찍은 사진, 도연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정혜성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한 장의 사진에 손이 멈췄어요. 5살쯤 된 도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고 있었어요. 정혜성이 뒤에서 아들을 안고 함께 웃고 있었죠. 그날을 기억했어요. 일요일 오후였어요. 근처 악기상에 들러 잠깐 피아노를 치게 해줬었어요. 도연이는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 나도 피아노 갖고 싶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죠. 정혜성은 그래,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사줄게라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피아노를 사주기는커녕 아들을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정혜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후회가, 자책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그때 도망쳤을까요? 왜 함께 버티지 못했을까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함께였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요. 정혜성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윤도현은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사진만 바라봤어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연아, 아버지를 용서해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잊어,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셨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도현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윤도현은 망설이다가 펼쳐봤어요.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어요. 날짜는 2024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도연이가 오늘 퇴근하고 와서 지친 얼굴로 밥을 먹었다. 운전일이 힘든가 보다.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해서 내가 원했던 음악대학도 보내주지 못했다. 다 엄마 탓이다. 혜성이가 있었다면, 혜성이가 우리 곁에 있었다면 너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혜성아,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혜성아. 미워하지 않아요. 다 이해해요. 당신이 왜 떠났는지 알아요. 그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윤도현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워하셨어요. 윤도현은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상처받았어요. 모두가 고통받았어요. 다음 날 윤도현은 별장으로 갔어요. 차를 몰고 그 길을 달렸어요. 마음을 정리했어요. 최소한 대화는 나눠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별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저예요. 윤도현이에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정혜성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수척해졌어요. 턱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마치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윤도현은 놀랐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어 윤도현을 들여보냈어요. 둘은 거실로 갔어요. 정혜성은 소파에 앉았어요. 윤도현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요? 미안하다. 정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 그저 미안하다. 윤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일기장을 봤어요. 윤도현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워하셨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은주한테 자격 없는 남편이었어. 그리고 너한테도 자격 없는 아버지였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 매일 밤 너희를 생각했어. 잘 자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그런 생각들만 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뭔가 잃어서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성공하면, 돈을 벌면 그때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갔어.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 그리고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윤도현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화가 났었어요. 많이 화가 났었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요. 하지만 어머니 일기를 보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저도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혜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순 없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나는 기다릴 거야.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야.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머니 이야기요. 정혜성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그럼 앉아라. 긴 이야기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혜성은 한은주와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연애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를,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요. 윤도현은 듣기만 했어요. 자기가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을 알아갔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창밖은 어느새 환해지고 있었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윤도현은 가끔 별장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그러다 이틀에 한 번씩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편해졌어요. 정혜성도 변했어요. 예전의 냉정한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버지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윤도현이 별장에 갔을 때 정혜성은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놀랐어요. 회장이 직접 요리를 하다니요. 뭐 하세요? 아, 왔구나. 잠깐만, 거의 다 됐어. 정혜성은 냄비를 저으며 말했어요. 윤도현은 주방으로 다가갔어요. 냄비 안엔 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던 찌개야. 너도 좋아했었는데 기억나니?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었거든요. 정혜성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었어요. 그래,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지. 5살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기억해. 내가 이 찌개를 먹으며 엄마 최고라고 했던 걸.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혜성이 찌개를 떠서 윤도현 그릇에 담아줬어요. 윤도현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이었어요. 뭔가 따뜻했어요. 단순히 음식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사실 요리는 잘 못해.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중이야. 정혜성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윤도현도 따라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게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눈앞에서 찌개를 끓여주고 있다는 게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정혜성이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어요. 윤도현이 처음 왔던 날 봤던 그 앨범이었어요. 이 사진들 같이 볼래?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성이 앨범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정혜성과 한은주였어요. 둘 다 20대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야. 내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
나는 그 학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어느 날 어머니가 카페에 들어왔어. 첫눈에 반했어. 정말이야. 정혜성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 어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 당연하지.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거니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카페에 오실 때마다 인사했어. 한 달쯤 지나니 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시작된 거야. 윤도현은 어머니의 젊은 얼굴을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자기가 아는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름도 없고 고생의 흔적도 없는 그저 행복한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다음 장엔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성대하게는 못했어. 구청에서 신고만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밥 먹었지.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좋아했어.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 또 다음 장엔 임신한 한은주의 사진이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야. 너무 신기했어.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니. 책임감도 느껴졌어.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정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도현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정혜성은 놀란 듯 윤도현을 봤어요. 윤도현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정혜성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널 보며 생각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돈이 없었어. 병원비도 빠듯했고 분유값도 모자랐어. 나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 낮엔 건설 현장, 저녁엔 편의점, 밤엔 대리운전이었어.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였어. 내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 어머니는 혼자 너를 키우며 힘들어했어. 나한테 불평은 안 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앨범을 넘기며 정혜성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4살 때였나 크게 아팠어. 폐렴이었어.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 나한텐 그 돈이 없었어. 친구들한테 빌렸어. 사채도 썼어. 아이를 살려야 했으니까. 다행히 너는 나았어. 하지만 빚은 남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어. 나는 점점 지쳐갔어. 어머니도 지쳐갔어. 우리는 자주 싸웠어.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모든 게 불안했거든. 윤도현은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게요. 그러다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어. 협박했어. 돈 안 갚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나는 겁이 났어. 너와 어머니가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어. 빚쟁이들한테서 도망치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겁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정혜성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윤도현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를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 아버지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도 이해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했어요. 윤도현은 아버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정혜성도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어요. 윤도현은 정혜성에게 자기 삶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요. 정혜성은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놓친 30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거든요. 윤도현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지만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어느 날 윤도현이 별장에 왔을 때 정혜성은 2층 피아노 방에 있었어요. 윤도현이 올라가자 정혜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내게 이 곡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구나. 그 곡이었어요. 윤도현이 처음 쳤던 정혜성이 만든 자장가였어요. 윤도현은 옆에 섰어요. 정혜성이 건반을 눌렀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피아노를 조율했거든요. 이 곡은 내가 태어나던 날 밤에 만들었어. 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나는 이 선율이 떠올랐어.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만들었지. 내게 주는 선물이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만을 위한 노래였어. 정혜성은 곡을 천천히 연주했어요. 윤도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상했어요. 기억나지 않는데 이 멜로디가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내 차례야. 윤도현은 의자에 앉았어요. 정혜성이 옆에 서서 가르쳐 줬어요. 손가락 위치, 리듬, 강약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그때로요. 윤도현은 곡을 익혔어요. 정혜성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연주했어요.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정혜성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도연아. 정말 잘했어. 그 순간 윤도현은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아버지구나. 피가 이어진 가족이구나. 30년이 흘렀지만 끊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구나. 그는 아버지를 봤어요. 웃고 있는 아버지를요. 하지만 문득 눈치챘어요. 아버지가 많이 여위었다는 걸요. 얼굴색도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즘 아프세요?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정혜성은 그 호칭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병원은 가보셨어요? 나중에 가볼게.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윤도현은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윤도현은 정비서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건강이 어떠신지 아세요? 정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회장님이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장님이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윤도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암 말기라고요. 말기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치료를 안 받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일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윤 기사님을 만나시고 나서는 회사도 안 나오시고요. 윤도현은 전화를 끊고 곧장 별장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정혜성이 나왔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셨어야죠. 윤도현이 소리쳤어요. 정혜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말했니, 정비서가? 그게 중요해요? 지금 병원 가셔야죠.
치료받으셔야죠. 도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겨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윤도현은 울고 있었어요. 정혜성은 아들을 안았어요. 미안하다. 걱정시켜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작년에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어. 수술도 못해. 항암 치료를 하면 몇 달 더 살 수 있대. 하지만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어. 나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었어.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도연아, 나는 행복해. 죽기 전에 너를 만났잖아. 아들이라고 불렸잖아.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윤도현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왜 이제 만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만 주는 거예요? 30년을 잃었는데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 남았다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혜성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후회했던 것들, 행복했던 순간들, 윤도현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요. 윤도현은 모두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윤도현은 매일 별장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회장과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순 없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정혜성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걷기도 힘들어했고 밥도 잘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도현이 올 때면 애써 웃어 보였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아침 윤도현이 별장에 갔을 때 정혜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였어요. 윤도현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정혜성이 손을 뻗어 윤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도연아, 미안하구나. 오늘은 일어날 힘이 없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윤도현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혜성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내가 죽으면 이 별장과 회사, 모든 걸 내게 남길 거야. 유언장을 써뒀어. 정비서가 알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들어야 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나는 평생 돈을 모았어. 하지만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었어. 너는 달라야 해.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 윤도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성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 산소에 가면 내 이야기 좀 해줘. 미안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꼭 전해줘. 나는 어머니 옆에 묻히고 싶어.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곁에 있고 싶구나. 아버지, 울지 마, 도연아. 나는 행복해. 진짜야. 너를 다시 만났잖아. 아들이라고 불렀잖아.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피아노도 쳤잖아. 이게 다 꿈만 같아. 죽어도 여한이 없어. 윤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벌써 보내야 한다니요. 너무 짧았어요. 너무 빨랐어요. 다음 날 정혜성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윤도현은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지만 정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했어요. 윤도현은 의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의사는 진찰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정혜성이 2층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윤도현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피아노 방으로 갔어요. 정혜성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숨이 가빠했지만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쳐볼까? 우리 곡을. 윤도현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좁은 의자였지만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정혜성이 먼저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느린 템포였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윤도현이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친 부분에 화음을 더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함께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곡이었어요. 곡이 끝났을 때 정혜성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완벽해. 정말 완벽해. 이제 됐어. 나는 이제 갈 수 있어. 아버지, 조금만 더 있어요. 조금만 더요. 도연아,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정혜성은 윤도현을 안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꼭 껴안았어요. 윤도현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어요. 어김없이요. 그날 밤 윤도현은 아버지 침대 옆에서 잤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아버지 손을 잡은 채로요. 자다가도 몇 번씩 깼어요. 아버지가 숨 쉬는 소리를 확인하려고요. 새벽녘이었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을 때였어요. 정혜성이 눈을 떴어요. 윤도현도 잠에서 깼어요. 도연아, 자고 있었니?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창문 좀 열어줄래? 바람이 불고 싶구나. 윤도현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소리였어요. 정혜성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좋구나. 이런 아침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평생 일만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 아버지, 이제부터 매일 같이 봐요. 아침마다 창문 열고 바람 쐬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윤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솔직하게 지내자. 나는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 알 수 있어. 몸이 말해주거든. 아버지, 괜찮아. 나는 준비됐어. 오히려 감사해.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내 옆에서 갈 수 있다는 게. 도연아, 너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30년 동안 지옥 같았던 내 인생이 마지막 이 몇 달 때문에 천국이 됐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정혜성은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윤도현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잡고 있었어요. 도연아,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것이 정혜성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통도 후회도 슬픔도 없는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윤도현은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랑해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한테 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혜성에게는 마지막 하루였어요. 윤도현은 한참을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아직 따뜻한 손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정혜성이 원했던 대로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 몇몇 친구들, 그리고 윤도현,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정혜성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윤도현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한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사랑했고 후회했고 용서받았던 사람이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윤도현은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었어요. 시골 작은 묘지였어요. 어머니 산소 바로 옆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정혜성. 이제 편히 쉬소서. 윤도현은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이제 함께 계세요.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했다는 말, 못다한 말들, 이제 나누세요. 저는 괜찮아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용서가 뭔지 알았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도현은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거든요. 이제는 살아야 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요. 한 달 후 윤도현은 별장으로 갔어요. 유품을 정리하려고요. 거실은 깨끗했어요. 가정부가 청소를 해뒀거든요. 하지만 2층 피아노 방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윤도현이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방문을 열었어요. 피아노가 그대로 있었어요. 윤도현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먼지를 닦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쳤어요. 아버지가 만든 곡을요. 자기를 위해 만든 곡을요.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사랑과 후회와 용서가 담긴 곡이었어요. 윤도현은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맞잡고 함께 연주하던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곡이 끝났어요. 윤도현은 피아노 위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남긴 것이 있었어요. 이 곡, 이 멜로디, 그리고 사랑의 기억이요. 윤도현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피아노 옆 서랍을 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뭘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봉투 하나를요. 봉투 겉면에는 도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윤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도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또 떠나서.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니까. 도연아, 너는 내 인생의 구원이었어.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후회 속에서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너를 만났고 용서받았고 함께했어. 그래서 나는 평화롭게 갈 수 있었어. 고맙다. 이 피아노는 내 거야. 이 곡도 내 거야. 언제든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곡을 쳐라. 그럼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항상 너를 지켜볼게. 내 어머니와 함께. 사랑한다. 내 아들아. 행복하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웃으며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영원히 사랑하는 아빠가. 윤도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윤도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푸르렀어요.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어요. 윤도현은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어요.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약속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도현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쳤어요. 아버지의 곡을요. 이번엔 슬프지 않게요. 아름답게 희망차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연주였어요. 멜로디가 창밖으로 흘러나갔어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듣고 있을 거예요. 미소 지으며 손을 잡고 함께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컸네. 정말 잘 컸어. 윤도현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연주를 끝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어요. 윤도현은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왔어요. 별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윤도현은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앞을 보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뒤엔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용서했고 사랑했고 함께 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차는 봄길을 달렸어요. 양쪽으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살아갈 만했어요. 윤도현은 미소 지으며 운전했어요. 가슴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고 마음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